김동완님? 그래 보여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장관님, 네. 김동완 님이 장관님 너무 띄워준다고 그러네. 아, 예. 예,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득, 노동, 산업, 지역과 같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노동과 소득에 대한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에 대기업과 중소, 영세, 자영업 사이의 격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규직 대기업 공무원 이쪽은 좀 과잉 보호가 되고 있고, 반면에 청년, 여성 또는 영세, 비정규직들은 좀 너무 과소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고, 또 정규직 중심의 노조 활동, 즉 그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형태 개선을 위해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좀 할 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 일제 식민지 시대 국적 관련 장관님의 발언을 빌미로 해서 한노이 국정감사와 전체의 참석을 막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그 조상께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순국을 그 임진왜란 당해에 전투에 나갔다가 순국하셔서 나라로부터 한성부 판관이라는 그 증직을 받고요. 조선시대 때부터 하셨군요, 그죠? 예, 서원에도 또 배향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에도 반대하는 을사오족 참수를 주장하면서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중추원 의관을 하시다가 사직하고 상소를 내서 상당히 고초를 겪어서 저희는 일제시대 내내 큰 고초를 많이 겪은 집안.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 선조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있어 저희는 일제시대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몰락하셨다고요? 네. 아이고, 예.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을 딱 이렇게 김문수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게 되면은 위장 취업, 수배, 학적 제적, 투옥, 해고 등 그 노동운동가 김문수를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고 아주 청렴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님을 민주당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노이 전체에 나오시는 것을 막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은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와 관련되거나 저 개인의 도덕성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질타하셔도 제가 다 그걸 응답해야 되고 또 제가 밝히고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거기에 맞게 의원님들 질책이나 또 질문에 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기념회 사무총장 역임하셨죠? 예,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처음 만들고 만드셨습니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관 선생님, 목사님을 모시고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신 우리 이소선 여사님께서도 문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셨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 전태일 동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1학년인데 매우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댁으로 선배님의 소개로 그 판잣집 바로 지금 쌍문동 208번지 전태일 선배가 지은 그 판잣집으로 찾아뵙고 노조 간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계속 한자라든지 이런 당시 잘 모르셨기 때문에 한자나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서 전태일 선배께서 하시던 대학생 친구가 나에게 있었다면 하는 그 대학생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노조 간부와
또 유족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친분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제가 도지사 할 때도 도지사 공간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늘 가깝게 지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야당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던데 한때는 혁명을 꿈꾸다가 전향하였다고 해서 이 좌파 진영에서는 변절자, 대신자, 수구, 거구라는 비판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혁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를 하면서 평등한 사회, 그리고 다른 어떤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또 미래가 다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유토피아를 꿈꾼 것이 바로 소비에트나 중국 공산당이었는데 1990년대에 바로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거치면서 소비에트는 결코 유토피아도 아니고 정말 너무 제가 배우고 꿈꿨던 마르크스 레닌의 그 이론과 너무나 다르고 차별과 착취와 인권이 하나도 없는 억압된 사회라는 것을 알고 매우 고심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현실은 결코 유토피아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유토피아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난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엄하신 거를 저는 국무회의 참석해서 찬성한 적도 없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불러서 제가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엄은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라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판단할 거다 이거죠. 헌재가 아니라 그거는 사법적인 그 법원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는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다루지 그건 않는 이제 것으로 제가 형사재판 할 테고요. 네. 또 헌재에서도 따로 판단할 것이니까 계엄은 잘못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내란이라고 등식 이고를 시킬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란 범위나 내란 수괴나 내란에 대한 선전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생각합니다. 네, 장관께서는 청년 노동 운동가 김문수로서 약자에게 또 약자로 인해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과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함없으시죠? 예, 저는 이 약자들 특히 전태일 평화시장의 시다라고 하죠. 어린 견습공, 저도 견습공 출신입니다만은 그리고 광주 대단지 당시 성남이죠. 청계천에서 철거된 그 판자촌 빈민 그리고 또 한센인들 이런 가난하고 약하고 또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가는 이 산재 환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청춘을 보냈고 또 그분들의 그 삶을 외면하는 것은 제 삶에 대한 또 인격에 대한 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절대로 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분들을 위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 그 하청지의 지부장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새창살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부리 먹어야 되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뭐 하청업체의 이런 유치한 지부장이죠. 이런 극적인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지나친 격차 그리고 인격적인 차별 이런 것들은 좁혀 나가도 한꺼번에는 못 고치지만은 꾸준하게 좁혀 나가는 노력을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고 우리 기업에도 있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고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합니다. 아유,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근로기준법을 많이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개정할수록 더 격차는 커지고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에 비해서 임금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5인 미만 전문직이 아니다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대놓고 차별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거 양극화해서는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5인 미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작은 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작은 자영업에 다닌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자체가 원천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독 눈을 돌리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직 때가 아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노동조합의 지도부에도 많이 호소를 해보고 또 정부에도 많이 호소를 해보는데 첫 번째는 이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 지도층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하신 답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 장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뭐 저는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이 그러지 않아도 폐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각 연구원, 협회, 뭐 예를 들면 요식업협회와 미용협회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또 대책을 어떻게 한꺼번에 못 고치니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현장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노사 간의 대화와 노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그 자영업자 단체와 또 그 자영업자에 일하는 각 그 자영업 부분에 일하는 5인 미만 근로자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반드시 해결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날 배달길에 미끄러져도 다시 오토바이를 타야 하고 또 대리운전 중에서 고객들에게 폭행에 시달려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대리운전 기사들도 계시고요. 노무를 제공했지만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도 많이 계시고 통역료를 3개월 또 늦게는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거나 받지 못하는 통역사들 이런 분들이 일하면서 갖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노동약자 보호 지원법을 발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이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보호가 되고 이번에 MBC의 오 요한나 씨처럼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도중에 분쟁이 있으면은 노동위원회 중재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노동과 소득 관련된 양극화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하겠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워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은 4시간짜리 알바를 전전하게 됐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은 더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역대 최대 증가로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효과도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는 부작용만 만들었는데 또 결국 하다 안 되니까 통계 조작까지 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문재인 대통령 때 한 여러 가지 노동 정책 중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뜻은 좋았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늘린다든지 더 어려운 처지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급해도 급진적인 정책은 오히려 더 역설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항상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노동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란봉투법,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전번에 보니까 주 4일제 근무 같은 것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어떠한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업주에게 월급을 올려다거나 또 안 주면 365일 파업할 수 있게 하고 불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식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란봉투법은 이미 여러 번 통과가 돼서 또 제2 요구를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느 경우든지 간에 현행 우리 헌법과 또 민법의 근본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고 그 독소를 빼고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발의된다면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이 취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약자 보호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노동 약자 보호 지원법이 또 있고 네. 또 이제 노란봉투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머리를 맞대시고 여야만이 아니라 또 노사 당사자와 연구자, 실태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로시간 단축하면 뭐 환영할 일입니다. 다 환영할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이 임금 보전을 했을 경우에는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사업을 기피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임금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임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되기 때문에 투잡을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동 양극화를 더 격차를 벌리는 형국이 될 텐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4일제를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소수 기업이지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안 하지만. 그러나 그걸 하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실 자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모두 언제부터 다 주 4일제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그 부작용 4일제를 하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여가시간을 늘리고 행복하게 하자는데 오히려 행복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얼마 오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바로 급하게 4일제를 하자 4.5일제를 하자 이렇게 할 때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인 아주 공공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 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 채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점이 체불 임금의 40% 이상이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해서 회사 안에 가지는 게 아니고 회사 바깥에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사에다가 미리 하면 이 퇴직금 40%만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지급 제도 같은 것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회사가 망해서 못 돈을 갚는 지금 또 대우 위니아라든지 뭐 큐텐이라든지 여러 대형 체불임금 업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 국민에게도 25만 원 주자 그러는데 예. 자기가 일한 거를 못 받는 데는 맞죠. 먼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일한 사람들이 일하고 돈 못 받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먼저 갚아드리는 것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님의 방금 그 말씀을 믿습니다. 본 의원이 에스크로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의장님 뭐 하십니까? 예? 뭐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의장님 좀 제재 좀 해주세요. 하세요. 예? 네, 하세요. 민주당 쫄리십니까? 쫄리면 집니다. 본 의원이 에스크로제도 어떤 것을 좀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 장관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직장 내 괴롭힘 굉장히 심각합니다. MBC 같은 경우에 기상캐스터 고오 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위해서 참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한테 전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MBC는 그동안 몇 차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도 임금 체불, 부당노동 행위, 모성보호법 위반 이런 걸로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아왔고 사장이 지금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방송사의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로서 정말 자기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은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반도체 특별법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한동안 그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정책을 쓸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산이다 해서 기업가들이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저산이다. 그리고 또 다시 저산이다 하니까 또 기업가들한테 희망 고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가들은 이 부분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이거 건강권 보호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건 건강권 침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갈짓자 행보, 이산저산 행보가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희망 고문을 했지만 사실 또 건강권도 보호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모든 업종에 하자는 게 아니라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연구개발직에 한해서 그것도 연봉이 1억이 넘는 부분에 한해서 그것도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 자율성을 좀 주자. 지금 무조건 주 50위가 되는데 한 주는 50위 안 해도 그 다음 주는 또 더 못하게 이렇게 주 무조건 단위로 끊는 것을 조금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속도 전쟁입니다. 속도가 늦으면 쓸모가 없는 반도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연구 개발 부분에 대하여 또 연봉이 억대가 넘는 연구자들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 본인 동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현실을 좀 직시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부분 확고하시죠? 넓히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또 다시 민주당에서도 꺼내 들고 있고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게 꼭 반가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년 연장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정년에 근접한 분들에 대해서는 절박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이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신규 채용을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의 청년과 한 사람의 정년에 임박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청년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호해줘야 안 되느냐. 왜냐하면 청년은 노동조합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청년을 희생으로 해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지.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 열심히 뭐 쓰레기도 줍고 뭐 온갖 험한 일을 다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분들 도와드리도록 해야 되고, 그거는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정년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연장해도 청년들이 안 간다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구분해야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신 고령자도 보호하면서 청년도 취업을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경우든지 절망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절망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청년들이 일자리는 못 구하더라도 절망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쉬었음 청년, 지금 41만 명으로 통계에 나왔습니다만 이 쉬었음 청년부터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저희들이 그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가지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이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장관께서는 지금 노동약자뿐만 아니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또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산하청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보관은 갖고 계시고 그분들 편에 서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확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선거 처음 나왔을 때 악수를 해보면 다 손가락 없는 분이 그래 많아요. 일하다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린 분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악수해보면 손가락 잘린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손가락을 바치고 온 생명을 바치고 산재해서 이런 목숨을 바쳐서 이룩한 이 대한민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중에 이름 없이 일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대하고 존중하고 이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나와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